바다를 공유하는 동아시아의 세 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들의 발전과 흥망은 바다를 활용하는 방식과 성과에 영향을 받고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가 황해와 함께 해왔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갈등과 분쟁 역시 황해에서 시작되고 또 끝이 났다. 멀게는 청일전쟁 그 이전부터 한국전쟁과 남북 갈등 국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 극단의 상황에 접어들기도 했다. 거듭되는 화해와 긴장의 외줄타기. 잠정적 평화를 기약했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 황해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날 환황해권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지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서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패권과 중국의 도전이 맞닿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어쩌면 가장 큰 발화점이라고 하는 게 서해 5도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 역사를 다시 회고하면서 이 갈등과 대립의 환황의 서해권을 협력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북한 간의 가장 큰 사이 대립과 갈등의 접점이 결국 서해 5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황해권에서 평화를 만드는 작업,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 이것이 공동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황해를 연결하는 이 둥근 지역. 동북아시아 4대 지역 경제권 가운데 한 곳으로 그 범위를 살펴보면 중국의 환황해 지역인 랴오닝, 허베이, 텐진, 산둥성, 장쑤성, 그리고 한국의 환황해 지역 충남을 중심으로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인천, 대전, 광주, 부산, 그리고 일본의 규슈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황해라는 바다로 이어진 운명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한중일은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 총생산의 15%, 교역량의 18%,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경제 중심권이며 그 규모와 내실이 차츰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환황해권의 협력과 공존은 동아시아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협력과 반목의 역사를 겪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활발한 교류와 끈끈한 문화 네트워크로 연결된 환황해권 국가는 오랜 세월 함께 해오며 갈등과 화해를 반복한 역사의 동반자이자 친구요, 이웃이자 한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 한중일은 때로는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또 침략, 전쟁에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서로 평화와 공존, 그 번영의 시간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특히 1972년 이후에 중국이 본격적인 대외 개방 정책으로 나오면서 이 한중일 삼국은 드디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고 세계 제조업 기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그다음 또 세계적 제조업 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것을 타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삼국 간의 통상, 물류,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21세기의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아시아 세기를 소위 실현시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와 같은 밑그림을 세 나라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황해라는 조금은 낯선 단어. 나와 내 나라의 바다인 황해.
황해를 둘러싼 이 지역에 대해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我不知道，我不知道。よくわかりません。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다가 바로 황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환황해의 한 연결고리라는 사실. 쉽지만 어려운 이 가치를 아주 오래전 이야기한 한 사람이 있다.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환황해권의 암흑기였던 일제 침략기. 그는 옥중에서 한중일의 평화 공동체를 제안하는 뜻깊은 글을 남긴다. 100여 년 전 치열한 전쟁 가운데도 그가 제시한 한중일 교류와 상생의 중요성. 어쩌면 그 염원이 21세기 환황해권의 부흥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 한국,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아시아는 비교적 평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한때는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 한국과 중국은 거기에 협력까지 한 정도로 상당히 국제관계가 좋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를 함으로 해서 이 지역의 평화가 깨어져 버렸죠. 그 이후에 줄곧 이 세 나라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를 이어왔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국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고요. 또 이러한 평화가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 성장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가 제창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국제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을 통해서 동양평화사상과 같이 아시아 지역 내의 협력을 통해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고 그 구축된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으로 번영하자. 이것이 이 지역에 도움될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그 결과를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우리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오랜 옛날 환황해권의 중심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백제다. 충남은 삼국시대 백제로부터 시작된 환황해권 무역, 그 뿌리를 간직한 고장이기도 하다. 백제 근초고왕 시절 바다를 건너 일본과 교류했고 백제 372년부터 황해를 횡단 양자강 하구까지 진출하기에 이른다. 무령왕에서 성왕을 거치며 일본과 중국의 문화를 전하고 물류 공급과 전달의 활발한 교역을 짐작할 만한 유물이 아직도 이곳 충남 부여에 남아있다. 당시 백제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 항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환황해권이다. 백제는 매우 진취적이고도 개방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해 주변의 선진 국가로부터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다시 자기 전통과 조화롭게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또 이웃 나라에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물 교류의 허브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드린다면은 일본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보면은 백제의 독특한 건축 기술인 와적기단 기법이라는 것과 당시로서는 첨단의 토목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엽공법 같은 것들이 일본의 고대 유적을 발굴해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백제에서 전해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인 박사를 일본에 보내서 논어와 천자문을 전달해주면서 일본이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백제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형성하는 데 아주 그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민족의 해륙 네트워크, 환황해권의 기틀을 다진 나라.
백제의 역사와 정신이 이 땅에 깃들어 있다. 삼국시대 백제를 기반으로 펼쳐진 아시아 실크로드. 그 가치 있는 시간은 삼국 문화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과 일본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기회와 평화의 바닷길이 환황해이며 그 바다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환황해권의 또 다른 중심, 중국 산동. 산동은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교류로 환황의 유교 문화 교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본격적 논의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충청 유교 네트워크. 중국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학고등연구원은 연구원과 유학뿐만 아니라 역사, 민속학 등 전반에 걸쳐 교류를 계획 중이다. 산동성은 중국을 떠받치는 경제, 군사,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중국 전체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산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데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교류를 해야 되고 사실은 유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교라는 개념은 상당히 넓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상가들 공자, 맹자, 순자, 묵자 그리고 병법으로 유명한 손자 그리고 이 일찍부터 중상주의를 채택해서 중국적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제나라의 명재상인 관중 이 모든 사람들이 산동이거든요. 산동 사람들이고 근데 그것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명문이자 산동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인 산동대학교. 중국을 이끌어갈 미래이자 지식층인 산동대 학생들은 환황해권 그리고 황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黄海地区的概念，不大认识，不大明白，没大接触过这个词儿。黄海，黄海，黄海地区，黄海地区，那个是指什么呢？就是属于中国的，根据你们的人文，就是属于中国的一片海域，渤海、黄海、东海、南海，就是临近中国的一片海域。具体来说，就是日常的一些中国没有，但是韩国有的，比如化妆品，还有服装。然后一般就是像胶东半岛这边的进口贸易和出口贸易会和韩国的交流比较多，然后也能够满足中国内地市场的需要。主要是就是青岛，然后威海那一边和那个韩国贸易往来非常多，对，基本上很多的交易都是在那边，然后进到我们中国内地。 산동대학교는 중국 유교 연구의 집대성지다. 산동대학교의 유학고등연구원은 중국 정부로부터 유학 관련 학술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네, 우리가 유교라고 하면은 공자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 제자백가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이나 가치관의 바탕이 되는 여러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산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중국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동아시아의 그 문화적인 어떤 공통분모를 찾는 데 있어서도 이 산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황해 일대의 그 문화 교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이 산동성, 강소성과 마주한 곳이 바로 경기도와 충청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대로부터 이 해상을 통한 교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는 당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충청도. 당진이 바로
그 중국과의 교류하는 가장 그 문이라고 이렇게 문의 역할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충청도는 상당히 중국으로부터의 문명,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류하는데 중심적인 지역이었다고 봅니다.